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곧 마무리됩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면 선고 절차만 남게 됩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정현 기자, 이 대표 2심 재판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까? 네, 이 대표는 잠시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마치는 대로 재판부가 이번 재판의 선고 날짜를 밝힐 예정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재판부가 다음 달 말쯤 선고기일을 잡을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 출마 여부가 걸려 있는데 재판 결과 언제쯤 최종 확정될까요? 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전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그 전에 나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반복적인 거짓말로 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세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 때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영향을 받았다며 실형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당시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 비리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이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미리 만든 자료 등을 근거로 적극 거짓말을 해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에게 계속 도움을 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 척하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 상관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과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짜깁기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판 도중에도 이 속 터진다, 열불이 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건 당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이 대장동 비리와 연결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사필 귀정이고 세월이 지나면 다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었다면서
열불나고 속 터지는 일이지만 그냥 참고 버티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해외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는 골프 치러 같이 간 4명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11명이었다며 사진을 오려서 조작을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증거가 짜깁기 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아무런 증거 없는 이 정치 탄압용 이런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을 성남시에서 재량껏 처리하라는 취지의 국토부 공문 증거를 두고는 재판 과정에서 처음 봤다며 국정감사 답변 때 제시된 공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항소심에선 형량이 더 높아질 거라면서 징역형을 예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될 거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정말로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돼 정의가 살아있음이 만천하에 알려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 대통령은 재직 중 기존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잘못된 기소이고 무리한 수사, 억지 꿰맞추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비명계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국가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유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선고만 남게 되는 셈인데 1심에서는 유죄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1심 유죄 부분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다퉈볼 만한 대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했던 그 부분인데요. 지난해 11월 1심은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주관에 관한 거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 이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이 대표 측 논리는 이겁니다. 단체 사진에서 4명만 잘라서 보여준 걸 조작이라고 한 거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단순히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걸 넘어서서 대선 후보로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엮이는 걸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2심에서 전부 무죄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무죄로 바뀌더라도요. 쉽게 뒤집기 힘든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이라면서 유죄를 선고했던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줬다는 발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보다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이 1심 판단을 더 뒤집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백현동 개발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냈던 공문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문을 보면 백현동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과 정확히 배치되는 문건이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대표 측의 입장에서 뭐 국회의원직도 지키고 이 대선 출마 기회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2심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입니까? 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형량이죠. 바로 벌금 100만 원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는데요.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2단계에 걸친 감형이 필요합니다. 우선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한 번 낮아져야 하고요. 벌금형 중에서도 100만 원 미만으로 또 한 번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통상 허위 발언의 전파성이 낮거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할 때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보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은 생방송과 또 국정감사장에서 이뤄졌습니다. 대선 과정이었고요. 이 대표 측은 거짓말도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재판부가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느냐가 관건인데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대법원이 이전에 직접 강조한 원칙이 하나 있죠. 공직선거법 3심은 3개월 안에 마치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직접 지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할 겁니다. 만약 다음 달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5월에 대선이 치러질 텐데요.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 2심 재판 시작 때처럼 이 대표에게 소송 기록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지연이 되면 대선 전에 3심이 시작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고 선고 절차만 남게 되면서 현재 이 여권 잠룡들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 각자 이런 평가들을 내놨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관련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했던 2011년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 구도였다며 윤 대통령이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다. 대통령 말에 꽤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정도의 의석 비율이 되면 사실 굉장한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다만 선택한 수단은 무리수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반대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홍 시장은 개헌과 정치개혁의 진정성이 엿보였다며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진술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에게 맡긴다는 건 지난해 8월 내게도 했던 말이라며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치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부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님 최후 변론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건 제가 안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근 국회를 자주 찾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헌재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당장은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자서전 출간을 시작으로 사실상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다음 주부터 북 콘서트를 시작으로 공개 행보에 나서는데 먼저 자서전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비화 등을 공개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출간한 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직의 사퇴 요구를 받았던 일화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시점은 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2023년 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언론 보도상 여당 관계자의 멘트를 자신이 한 것으로 대통령이 잘못 알고 비대위원장직 포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한 전 대표는 제게 확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 황당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몇 시간 뒤 김건희 여사로부터 잘못 알았고 미안하다고 문자를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당시 상황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자진 사퇴 생각이 없다. 몇 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 전 대표가 책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막으려 계엄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반발했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개 발언에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과 8일 열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아서 여론전에 힘을 싣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낙인 찍어서 고립시키겠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 운영 기조를 구상했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전국 운영 기조 점검 문건에 따르면 당은 내란 종식과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의 존물을 밝힐 마지막 퍼즐입니다. 다음 달 1일과 8일 집회에는 전국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예상되는 3월 중순에는 파면 촉구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걸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 정당으로 낙인 찍어 중도층을 분리시키고 고립화한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국힘당이 내란 동조하는 극우 정당으로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도 실용 노선을 이어가며 외연 확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집을 팔아야 집을 팔아야 돼.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인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거든. 헌정수호 대연대로 당내 통합, 시민사회,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펼칠 거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름을 떼고, 그러니까 여당 후보를 특정하지 않고 가상 대결을 붙이면 이 대표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후보 47.1%, 이재명 대표가 44.1%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 대표가 후보를 특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선 이 대표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정국 속에서도 지지율이 압도적이지 못한 건데요.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함께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44.1%, 민주당 40%로 집계됐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경선을 거치면서 특정 후보가 선출되면 이 대표와 붙어볼 만하다는 긍정적 결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이 김계리 변호사, 이 계몽된 아기 엄마라고요? 네, 아이돌 보다가 계몽됐다는 이 김 변호사의 변론, 이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만큼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6태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계엄 아닌 계몽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누가 많이 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네, 바로 전한길 역사 강사죠. 오늘 국회를 찾아서 비슷한 주장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미친 짓이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말 계몽이 되었죠. 수면 아래에 있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계몽 논리, 이 민주당은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신과 이성마저 윤석열과 동교화시켜버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좀 망언 같잖아요. 아무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계몽령 변론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이 의회 권력 남용을 알리기 위한 전략이다. 또는 계몽을 위한 계엄이라는 주장 자체가 위법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김 변호사는 계속 화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었죠.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보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상대는 처음이라고요? 네, 오늘 정청래, 이진숙 위원장 한자리서 대면했는데요.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 최소 3인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개정안 두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다. 잠깐만요. 이진숙 위원장님. 지금처럼 2명으로라도 최소한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네, 됐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라도 됐고요. 민주당이 저를 본회의 표결을 거부를 해서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기다리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왜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위원장 논리는요. 현재 방통위원 5명 중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딱 2명만 있죠. 국회가 남은 3명을 추천하지 않아서요. 추천도 않으면서 3명 넘어야 회의 열 수 있도록 법 바꾼 건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거란 거죠.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3인을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여기 법사위에 출석한 타 부처 장관들이 이진숙 위원장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장관 없어요. 아셨습니까? 탄핵하겠다고 해서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3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 정도 드리는 노력이 있었다면 3명의 상임위원들을 충분히 추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치열했군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네요. 네, 이 대표의 찡그린 사진을 올린 곳 다름 아닌 이 국민의힘 공식 SNS 계정이었습니다. 다소 기괴해 보이는 이 대표의 이미지를 올린 거죠. 저 사진인 거군요. 네, 양쪽 눈을 찢고 또 입꼬리를 올려서 웃고 있죠. 이 대표가 반대 진영이 보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클릭 행보를 겨눈 것 같아요. 네, 문구를 보면 이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면서 이 대표를 비꼬더라고요.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은 더 심한 대통령 사진도 올렸다며 삭제할 생각 없다고요.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요즘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네, 참수 새겨진 모형칼 사진 논란됐었죠. 이번엔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사형하라 깃발 든 참가자와 찍은 사진을 여당이 겨눴습니다. 김 의원 측 본질 아닌 사안 트집 잡기일 뿐이라는데요. 이 서로를 향한 비판도 좋지만 품격 있게 할 때 더 아프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이었습니다. 네, 주말까지만 해도 한파에 움츠려야 했는데 내일부턴 포근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동백꽃이 피었고 강원도에도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자락에 봄의 시작을 알리는 복수초가 노란 꽃잎을 활짝 드러냈습니다. 부산에서는 따뜻해진 날씨에 붉은 동백꽃이 시민들을 반깁니다. 꽃도 좀 핀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빠르게 봄이 오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주말까지만 해도 찬바람을 동반해 영하권을 맴돌던 날씨는 완연한 봄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얼어붙은 폭포도 녹아내려 물줄기가 힘차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결 가벼운 옷차림으로 사진을 찍거나 산책을 즐겼습니다. 오늘 쇼핑을 할 계획이라서 많이 돌아다닐 건데 곧 봄이고 날씨도 이렇게 따뜻해졌으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살 것 같아요. 오늘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도를 기록했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최고 13도를 비롯해 대구는 1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영하권이었다가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곳도 많아 커진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경찰관이 도심 한복판에서 50대 남성에게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는데 남성은 실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이 가방을 든 남성 앞에 순찰차가 멈춥니다. 경찰관 2명이 남성에게 접근하다 뒷걸음질을 합니다. 남성이 흉기를 꺼내든 겁니다. 경찰관을 넘어뜨리더니 몸싸움을 벌입니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막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공포탄을 쏴도 난동은 이어지고 결국 실탄을 쏘자 남성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후 다시 일어나더니 자리를 뜹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이거 뭔 일인지 아냐. 경찰이 실탄 3발을 쏜 뒤에도 20여 미터를 달아난 남성. 또 다른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제압됐습니다. 복부 등에 총을 맞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관도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50대 A씨, 앞서 귀가하던 여성 2명을 주거지까지 따라갔습니다. 여성들은 수상한 남성이 쫓아오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겁니다. 저 아저씨가 따라온다. 그리고 공동 행정 진행요원을 찾아본다. 그리고 순찰을 좀 해달라. 남성은 신원을 확인하려던 경찰관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고인을 볼모로 몸값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들이 납골당해서 유골함을 훔친 건데요. 28억 원을 주면 돌려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납골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명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내부를 서성이더니 쪼그려 앉아 유골함 여러 개를 꺼냅니다. 큼지막한 가방을 메고 유유히 납골당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40대 중국인 남성들이 납골당에서 유골함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훔친 유골함은 6개, 3개씩 나눠 인근 야산에 숨겼습니다. 빨리 2개로 해가지고 제끼면은 틈이 또 보이니까 또 뭐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범행 직후 해외로 출국한 이들은 납골당의 유골함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8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18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이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2차례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납골당이 도난 신고를 하기 전 출국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납골당 2개소를 물색하던 중 피해 납골당을 선정하였고 유골함을 숨겨놓고 유골함 회사에 국제전화로 전화를 해서 경찰은 사흘간 인근 야산을 뒤지 끝에 유골함을 모두 찾아내 유족들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중국인들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전남 하이도에 천사상을 설치했던 조각가가 사기꾼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이 서울 강남 등 성당 곳곳에 설치된 게 확인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6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설치된 천사 조각상입니다. 해안길은 물론 섬 곳곳에 318점이나 전시돼 있습니다. 신안군이 19억 원을 들여 최모 씨의 작품으로 노천미술관을 조성한 겁니다. 작가로서의 제 작품의 주제와 맞아떨어지고 제가 고향이 없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각만 하다가 이것을 고향으로 느끼고 싶어서. 하지만 세계적인 조각가라던 최 씨는 지난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북 청도에 설치한 다른 작품은 중국산인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명 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에도 참여했다는 최 씨의 이력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10대 초반부터 철공소와 목공소 등에서 일하며 상습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최 씨의 작품이 천주교 성당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당에는 1983년 최 씨가 제작한 대형 부조가 걸려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성당과 경기도 안성 미린의 성지에도 최 씨의 조각 작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양천구의 또 다른 성당의 경우 최 씨의 목조 조각 작품을 외벽에 설치했다가 나무가 썩으면서 3년 만에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종교미술가를 자처했던 만큼 전국 성당에 작품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압도적 득표로 4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현 회장이 4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선거인단 192명 중 183명이 투표한 가운데 무려 156명 선택을 받아 15표를 받은 2위 허정무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제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골고루 그 지역 분야별로 많은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더 커다란 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3년 취임해 12년간 협회를 이끌어온 정 회장은 앞으로 4년 더 축구 대통령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숙제도 많습니다. 장기 집권에 대한 일부 팬들의 반발도 크고 감독 선임 과정의 규정 위반과 천안축구센터 건립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중징계 권고도 받은 상황. 잘 설명드리면 뭐 하나하나 그 오해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와의 관계는 뭐 제가 뭐 천천히 오늘 좀 지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하지만 문체부는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 의지는 변함없다며 법원 판단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배정현 기자입니다. 6년 전에 결혼한 직장인 신상진 씨는 지난해 가을 아들을 얻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에 자녀 계획을 세우지 못하다 회사의 지원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이제 계획하고 출산하는 데 큰 영향을 줬죠. 그걸 바탕으로 좀 큰 집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8,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9년 만에 증가세 전환인데요. 20대와 40대 초반에선 출생률이 감소한 반면 30대에선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지연된 결혼이 엔데믹 이후 쏟아진 데다 결혼 출산 정년기인 30대 여성이 인구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정부 정책과 기업의 각종 지원으로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실제 부영과 크래프톤은 출산 시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두산그룹은 팀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다른 팀원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일단 일이 힘든 건 맞고요. 맞는데 이제 50만 원 받으면서 조금 보상이 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전방위적인 출생 정책 속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대 68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데요.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68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에 어르신들은 반가운 기색입니다. 노는 사람이 68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얼른 갖고 왔지.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운전할 나이 지났으니까 반납을 해야죠. 지원금과 반납은 상관없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돈을 줘서 반납 안 할 사람이 꼭 반납해서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부터 70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68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서울시 지원 20만 원에 구청이 48만 원을 더해주는 건데 선착순 100명에게 지원합니다. 운전면허를 제출하려면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되는데요. 기존 면허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즉시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택시, 기차, 편의점 등에서 일반 티머니 카드와 동일하게 쓰실 수 있고 지난 2021년 이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는 지자체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동맹이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로봇 분야에 이어 이번엔 스마트 팩토리 구축까지 전방위 협력에 나섰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맞잡은 손이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오늘 진화된 5G 특화망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현대차 공장은 소형 무선 공구와 카메라 등 다양한 제조 공정 장비를 고속 무선 통신으로 제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수익 확보와 함께 향후 관련 시장에서 외연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두 기업은 전기차와 로봇 배터리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과 차도 한 몸처럼 연결시키는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자동차는 전자산업과 반도체 산업과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룹 간의 시너지가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 두 회사는 재계의 영원한 라이벌로 불렸는데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3세 경영에 들어서며 협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이재용 정의선의 동맹이 더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남산 케이블카와 설악 케이블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케이블카죠. 각각 반세기가 넘도록 특정 민간 기업이 독점으로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경제카메라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국내 최장수 남산 케이블카.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대표 관광 명소로 꼽힙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이처럼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매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개장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 한 민간 기업이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매년 특혜 시비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남산 케이블카 사업권은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 한석진 씨가 창업한 한국삭도공업이 5.16 군사정변 직후 따냈습니다. 설악 케이블카 역시 한 민간 기업이 독점 운영 중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재욱 씨 남편이 창업한 회사 동효가 197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군사 독재 시절 사업권을 따낸 건데 문제는 당시 사업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이들 업체들이 평생 사업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국유지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정기 안전검사를 제외하면 지자체나 정부가 경영활동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남산 케이블카의 경우 매출은 약 195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약 64억 원에 달합니다. 부지 40%가량이 국유지지만 임차료는 2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경쟁 입찰을 붙여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면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그렇고 불편함이 좀 느껴지니까요. 설악 케이블카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40개가 넘는데 다른 민간 케이블카와 비교해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2년 운영을 시작한 춘천시 사막산 케이블카의 경우 20년간 수익의 10%를 발전기금으로 환원합니다. 이후 춘천시에 영업권을 넘겨야 합니다. 특혜 논란에도 남산과 설악 케이블카 업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합니다. 지난 2018년 궤도운송 사업자의 사업권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됐습니다. 특혜 논란에 대해 남산과 설악 케이블카 업체는 정당한 면허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문제될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카메라 임종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영주권을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돈 71억 원을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건데 15억 원이 드는 투자 이민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뒤부터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ou have a green card. This is a gold card. We're going to be putting a price on that card of about $5 million. 미국의 영주권을 의미하는 그린카드 대신 골드카드라고 칭한 것인데 우리 돈 약 71억 원을 내면 영주권, 즉 체류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제도가 기존 투자이민 제도 EB-5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ake believe and fraud, and it was a way to get a green card that was low priced. So the president said rather than having this sort of ridiculous EB-5 program, we're going to end the EB-5 program. 기존 투자이민 제도의 경우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최소 105만 달러, 15억 원을 투자하면 심사를 거쳐 영주권 발급이 결정됩니다. 심사 등 절차는 비슷하게 유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가 금액을 5배 가까이 올린 겁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는 러시아 신흥 재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I know some Russian oligarchs that are very nice people. I think they can afford $5 million. 트럼프는 의회 승인 없이도 영주권 판매를 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일부 현지 매체들은 부유층을 상대로 영주권 장사에 나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올해 78의 트럼프 대통령, 오른손에 선명한 멍자국이 포착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 기싸움을 벌인 탓일까요? 서주희 기자입니다. 백악관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려 17초나 악수를 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모두 발언 때도 두 정상은 서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악수를 한 오른손 등 전체에 시퍼런 멍이 든 것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마크롱과 심한 기싸움의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는 다음 날 왼손으로 오른손 등을 가리며 신경 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멍든 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자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로 매일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들과 악수하기 때문이라며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트럼프의 오른손에서 여러 번 멍자국이 포착되면서 일부 매체들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78 고령임을 감안해 골관절염이나 정맥주사 자국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고령 리스크로 공격했는데 정작 자신은 지금까지도 건강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에서 발작으로 쓰러진 척 연기해 강아지를 훔쳐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마리에 600만 원 넘는 강아지를 노린 겁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애견 가게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놀란 직원들이 급히 다가가 상태를 살피는 사이 다른 남성이 진열장을 열고 강아지 2마리를 집어올립니다. 남성은 넘어지면서도 강아지를 잽싸게 움켜쥐고 도망칩니다. 현지 시각 23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애견 가게에서 강아지 2마리를 훔치고 달아난 일당의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도난당한 강아지는 불독으로 한 마리당 우리 돈 600만 원이 넘습니다. It should be a warm, happy, loving environment with all these puppies, and instead you're just working and in fear that someone's gonna, try to steal one. 발작 연기를 한 남성은 체포된 가운데 경찰은 차에서 대기하던 공범 등 남은 일당 3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가위로 한 남성의 머리를 거침없이 잘라냅니다. 그러자 가발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 주머니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지 시각 20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가발에 코카인을 숨긴 채 비행기를 타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가 숨긴 마약은 400회 분량으로 우리 돈 1,5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콜롬비아에선 2022년에도 같은 수법을 쓴 여성 2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나라의 90%가 정전된다면 어떨까요? 칠레 얘기입니다. 도로와 지하철뿐 아니라 수도, 산업, 주거 가릴 것 없이 온통 마비됐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전합니다. 일제히 멈춰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오르듯 사람들이 힘겹게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신호등이 꺼져 교통마비가 된 도로에선 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합니다. 칠레 최북단 아리카부터 남부 로스라고스까지 2,500km가 넘는 지역에서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시 15분쯤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도시교통이 마비됐습니다. Los pilló dentro del túnel. Me dio una crisis de pánico. Me tuvieron que sacar la jefa de estación que se comportó muy bien. 멈춘 건 교통뿐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 구리광산 채굴도 한때 중단됐고 각 가정의 수도 펌프가 멈춰 물을 쓸 수도 없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구 1,900만 명 중 9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칠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밤새 통행금지령을 내렸고 오늘 새벽 기준 전력망 대부분을 복구했습니다. 정전은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서 중부 산티아고를 잇는 50만 볼트 고압 송전선이 끊어진 게 원인으로 파악됐지만 일부 지역의 단선이 어쩌다 나라 전체를 마비시켰는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최후 진술을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면서 직무 복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임기 단축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장호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 직접 작성한 A4 용지 77장 분량의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을 시작했을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하고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 책임 총리제 구상도 밝혔습니다.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시간 7분간의 최후 진술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000자 분량의 최후 진술에서 야당을 50번 가까이 언급했습니다. 제왕적 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 약속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배준석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다르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시간 넘는 최후 진술 동안 거대 야당을 헌정 질서 붕괴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국헌 문란의 다름 아닙니다.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야당 주장은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 불편에 사과하고 법원 난입 사태로 구속된 청년 지지자에게도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윤 대통령은 충실한 심리에 애써준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한다면서도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오늘 이화여대에선 탄핵 찬반 진영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탄핵 논쟁은 이제 대학가를 넘어 고등학교, 중학교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사기 탄핵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선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피켓이 보입니다. 이화여대 교정원에서 탄핵 반대 측 학생 등의 시국 선언과 탄핵 찬성 측 맞불 집회가 거의 동시에 열린 겁니다. 양측은 서로 말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상대 측 현수막을 가리는 자리 싸움을 벌였고 학교 밖에 있던 유튜버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현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인하대에서도 탄핵 찬반으로 갈린 학생들이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을 사기 탄핵 규탄한다! 탄핵에 반대하는 청소년들도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참여자 230명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장화문을 읽어보니까 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제 친구들도 탄핵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가올수록 청년 세대에서도 찬반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다음 달 26일 오후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최후 진술도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현 기자,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최후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7시 13분부터 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가 방금 막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지정했는데요. 3월 26일 오후 2시입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기억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업무를 100만 도시의 시장이 하는 일이라며 제가 뭘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점잖게 압박이라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 협박이라고 해서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앞서 변호인단도 마지막 변론을 펼쳤습니다. 1심에서 결정적 증거로 인정됐던 국토부 공문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문에는 백현동 개발 당시 용도 변경을 성남시가 재량으로 하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변호인단은 그전에 이미 공공기관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브리핑은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책 브리핑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공식 브리핑이 중단됐었거든요. 전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의지를 피력한 다음 날 이뤄진 브리핑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왜 갑자기 이런 일정을 잡은 거예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확대 해석을 하지는 말아달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출산 통계가 나오는 날이라고요. 다만 오늘 이런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대통령 복귀 의지에 보조를 맞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으로도 읽히는데요. 업무가 정상화된 대통령실 모습을 통해서 대통령 업무 복귀의 필요성,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어제 헌재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중에 마지막에 등장했던 말이 있는데요.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요. 야당 일각에선 기각하면 계엄을 또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은 계엄을 또 할 이유가 있겠느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했어요. 직무 복귀에도 우려할 일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탄핵 기각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법률적으로만 다투기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데도 집중을 한 거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연연하지 않겠다. 네, 친윤계 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본인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개헌에 대해 여야가 함께 나서준다면 임기 문제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좀 가볼까요? 이 대표 최후 진술은 어땠습니까? 네, 조금 전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뭘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100만 도시 시장이 하는 일은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 점잖게 압박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문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했다면 이 대표는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거죠. 탄핵 심판은 헌법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정치 심판에 가깝다면 형사재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리는 성격이라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숙명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복귀를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2심에서 이 사법 리스크를 덜고 싶은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 선고는 3월 26일로 정해졌잖아요. 그전까지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띄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추진으로 여론전을 펴고 민주당은 계엄의 부당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도심 모습입니다. 미세먼지로 뿌연데요. 기상청 항공기로 찍은 서해안 모습을 보면 황사 때문에 파란 하늘과 희뿌연 지상으로 나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집니다. 중부는 오후부터, 제주는 종일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기온은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나날이 쑥쑥 오릅니다. 주말까지 계속 두 자릿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 건조는 더 심해지고 있고요.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강릉 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합니다. 서울 13도, 대구와 울산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내륙은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3일절 연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30대로 접어든 90년대 초반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정부와 기업의 출산 지원책도 일부 효과를 거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아이 키울만하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